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33년을 살았고요. 서울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PD님들도 놀라고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르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지도 않았었고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요. 33년을 대구에서 대구 사투리 쓰면서 살았어요. 방금 썼죠? 네. 제가 어떤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지도 않고 33년간 대구에서 나고 자라면서도 서울어를 습득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잖아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3단계 발표 공식 저자 윤상명입니다. 일단 발표 준비 시작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일단 PPT 화면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백지 상태거나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막 링크도 있고 캡처도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런 분들께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고 싶은 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이것과 발표 시간이 5분, 10분이 아니라 10초면 무슨 말을 하고 내려오실 건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거든요. 사실 의미는 동일합니다. 발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 발표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시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그 답을 알고 계세요. 잠시 고민하시다가 그 한 문장을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그 발표의 결론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서론으로 쓰세요 라고 다음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뒤집어서 서론으로 가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발표의 맥이 이어집니다. 흐름이 이어지고요. 서론에서 던진 문제 제기, 호기심 자극, 궁금증 자극이 본론에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것이 마지막 결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맥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론에서 던진 나의 문제 제기와 결론에서 마무리 짓는 이 한 문장이 수미상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도 발표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결론을 뒤집는 서론의 두 가지 장점입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서론과 결론이 수미상관이 되지 않으면 이 발표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팀 프로젝트라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서론을 따로 누군가가 쓰고 본론을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쓰고 결론을 또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조합됩니다. 이걸 발표를 하게 되면 듣는 분들도 다 따로 논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결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게 똑같은 내용이 서론에도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넣거나 다른 것을 엮어서 풀어봐야겠다라는 것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좌뇌와 우뇌의 역할은 다르고 한쪽은 이성적인 역할, 한쪽은 감성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 뇌를 동시에 자극하면 설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표라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야지 기억에 남는 발표가 되고요. 남과 다른 발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느냐, 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가장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요, 범죄율이 30%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검거율은 20% 올라갈 것입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죠.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감성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의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분명히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에는 숫자를 넣어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뒤에는 감성적으로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가족의 안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전달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발표에서는 양쪽을 다 쓰는 것이 많은 분들을 동시에 설득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대부분 마지막 결정은 결국 감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교를 많이 해요. 가격도 비교하고 스펙도 비교하고 용량, 함유량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구매할 때는 느낌으로 결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많이 겪는데 음식점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친절함을 받았을 때, 솔직히 여기는 식사를 하러 가는 곳이고 음식을 먹는 곳인데 음식 외적인 부분의 만족도가 높으면 다시 가고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스펙, 좋은 제안을 드리더라도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공감되지 않고 와닿지 않으면 거기에 좋은 점수를 주거나 그분과 함께 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노려보자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이제 철학자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도 설득의 3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로고스고,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인데요. 너무 어렵죠? 좀 쉬운 말로 풀어볼게요. 로고스는 느낌 오셨을 거예요. 어원이 로직입니다. 논리적인 것. 파토스는 연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에토스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로고스부터 말씀드리면 이성입니다. MBTI로 비교하자면 T예요. 너 T야? 할 때 그 T입니다. 이성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토스는 F입니다. 감성적인 분들. 그래서 T와 F가 많이 다투기도 하죠. 왜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하냐? 왜 그렇게 해결책만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넌 왜 그렇게 감성적이냐? 감정적이냐?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는데 이 양쪽이 좀 공존을 했으면 좋겠어요. 발표에서는. 그게 좋은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MBTI 검사를 하더라도 T와 F가 100%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으시잖아요. 그 많은 분들 속에는 T가 강하신 분들도 있고 F가 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각자 또한 내면에는 T와 F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같이 자극하면서 설득하는 게 좋은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마지막 에토스는 뭐냐면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트라고 greatest of all time이래요. 역대급입니다. 레전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권위나 신뢰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더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영상을 시작할 때 제 소개로 시작을 했고요. 책을 보더라도 책 날개 가장 앞쪽에 저자 소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많은 강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할 때 고트를, 에토스를 심고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듣는 분들이 아, 저분의 말은 들을만 하겠구나, 믿을만 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먼저 심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성과 감성, 그리고 권위와 신뢰 요것들이 어우러지면 좋은 발표, 더 설득할 수 있는 발표가 될 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돼 있어요. 이성과 감성을 같이 자극하는 게 저의 자기소개 전략이기도 한데요. 특히 면접 보시는 분들은 1분 자기소개 꼭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보시는 분들 아니면 세일즈 하시거나 강연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 자기소개는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입찰 제안 컨설턴트 윤상명입니다. 였고요. 너무 밋밋하죠. 너무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넣어보자 라고 했고요. 그때 제가 예전에 다른 강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번뜩 떠올랐어요. 경쟁사에 강연을 가셨는데 저를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저를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윤상명과 발표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경쟁사에서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고 그거를 적용시켜 봤어요. 경쟁사가 두려워하는 입찰 제안 컨설턴트 윤상명입니다. 이렇게 2단계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도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더 기억에 남기고 싶었고 좀 더 임팩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건데요. 경쟁사를 벌벌 떨게 하는 입찰 제안 컨설턴트 윤상명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LG 커리어스 홈페이지에 LG 피플에도 제 소개가 그 문구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여기 어떤 원리가 적용된 거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감성을 더 넣은 거예요. 벌벌 떤다 라는 형태와 소리를 넣어서 공감하실 수 있게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도 다 매직 넘버 3가 적용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3이고요. 본론 1, 본론 2, 본론 3을 저는 주로 구성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딱 되면 기억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듣는 분들도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직 넘버 3는 고민이 되실 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발표를 준비하다 보면 담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3가지만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듣는 분들도 5개가 되면 기억하기 힘듭니다. 3개가 딱 이루어졌을 때 기억하기 좋고요. 서론, 본론, 결론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 010 땡땡땡 땡땡땡 3등분 되어 있죠. 심리학 연구 결과에도 다 있습니다. 숫자 3, 3개로 이루어진 것을 인간은 기억하기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표를 구성할 때도 큰 틀에서 3등분 하고요. 그리고 또 작은 틀에서도 또 3등분을 하고요. 본론 1에서도 예시가 3가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3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내용을 담으시면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요. 듣는 사람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와이 대저택 3글자 3글자. 저도 예전에는 거울 보면서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지금 거울 보면서 많이 연습하고 있는 것은 표정이에요. 제 책상 위에 탁상용 거울이 항상 있거든요. 볼 때마다 얼굴이 보이면 웃는 연습을 합니다.
항상. 왜냐면 제가 표정이 좀 너무 진지해요, 너무 굳어 있어요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보고자 거울을 두고 있고 거울 볼 때마다 표정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한 몇 년 됐는데 지금은 제가 누구를 만나면 잘 웃으시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되게 눈에 힘주고 다니고 막 인상 쓰고 다녔는데 표정이 많이 좋아지는 게 저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첫인상도 좋아지고 발표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첫 번째는 진짜 거울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저도 따로 제 걸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릴스로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면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웬만하면 제가 발표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은 항상 찍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스킬이 좀 많이 늘었던 것도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제가 발표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걸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똑같은 영상을 10번, 20번도 봅니다. 그럼 제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 이때 제스처는 조금 아쉬워. 이때 말은 조금 아쉬워. 이때 표정이 조금 아쉽네. 이건 좋았어. 다음에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셀프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거울로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음성은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좋은 거는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조금 고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동료 피드백이에요. 이렇게 셀프로만 하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표라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발표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맞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표정도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표정이 그렇게 딱딱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 반복적으로 그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아, 이건 개선을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동료 리허설까지 이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셀프 리허설, 동료 리허설은 시간과 공간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짜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 연습이에요. 계속 상상해서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건데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그날까지는 계속 그 발표만을 생각해요.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산책할 때도 웬만하면 그 발표에 도움되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발표를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발표 준비뿐만 아니라 발표 현장, 실전에서의 긴장감도 낮춰주는데요. 실제로 발표 현장을 미리 가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곳을 떠올려 봅니다. 실제로 저는 검색도 해봐요. 어떤 장소에 어떤 강의장, 어떤 회의장이다 하면 혹시나 구글에 이미지가 있을까? 실제로 찾아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비슷한 형태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명이 참석하시는 발표다. 그러면 발표장 형태가 세로로 이렇게 긴 형태다. 그런 형태를 계속 떠올리고요. 앞쪽에 연단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혹은 내가 오른쪽에서 발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왼쪽에서 발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립니다. 그리고 20명의 성별은 어떨 것이며 연령대는 어떨 것이다. 그분들의 표정은 어떻고 나와 아이 컨택하는 모습은 어떨 것이다를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면서 그립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실전에 갔을 때 마치 내가 여기 와본 것 같고요. 이 발표를 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긴장이 확실히 덜 되더라고요. 어디까지 또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6월 20일 오후 3시에 강남역에서 제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날 3시니까 나는 2시까지 도착할 거야. 2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시에 출발해야 돼. 무엇을 타고 어디에서 환승할 것이야. 이런 가는 길의 과정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미리. 그리고 변수도 생각을 하고요.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확실히 긴장이 덜 됩니다. 그리고 발표의 퍼포먼스도 더 잘 나오고요.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하와이 데저텍 인생 강의를 몇 편을 봤어요. 그게 저의 이미지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아, 나는 저 자리에 앉겠구나. 배경은 어떻구나. 그럼 나는 어떤 의상을 입으면 더 좋겠구나. 그것도 이미지 트레이닝의 일종이고요. 발표도 전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1대 다라는 이 형태 때문에 일방적인 이야기, 말하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 계신 청중분들도 하나하나 다 나의 대화 상대이고요. 모두 다 다른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표정과 여러 가지 리액션으로 소통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되어야 하고요. 대화라고 생각하면 긴장도 덜 되고 훨씬 더 교감하면서 쌍방향 발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설득도 되고요.
연습 단계에서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인드셋입니다. 저는 올림픽 국가대표 정신을 많이 말씀드려요. 발표가 그런 경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분들도 4년간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대회를 나가면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10초 만에 끝나잖아요. 오랜 시간 준비하고 짧게 보여주고 끝나는 게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1시간을 위해서, 이 10분을 위해서 우리는 몇 주, 몇 달간을 준비를 하거든요. 이 준비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실전에서의 긴장감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환경과 유사한데 많이 노출되는 걸 좀 강조드립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대학생 때 첫 번째 나간 발표 대회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1분 만에 스피치를 하고 내려와야 되는 발표 대회였습니다. 1분이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짧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줄여서 1분 안에 맞췄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현장 실전에서도 내 떨리는 상태로 1분 안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발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과 유사한 곳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강의 시간에 5분만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80명 앞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실제 현장에서 확실히 덜 떨리더라고요.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긴장이 덜 됐고요. 그만큼 퍼포먼스도 더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이 된다. 그때 이 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중이 너무 많다라는 압박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중분 중에 유독 반응이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만 보면서 대화한다라고 조금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발표는 초반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발표에서 가장 처음은 무엇이냐? 일단 등장입니다. 등장. 발표 연단에 서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부터 발표가 시작이 아니라요. 발표자가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대기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청중과 함께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발표자가 발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청중은 다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발표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유명한 스타 강사님들 보면 등장하실 때 막 뛰어오시거나 활기찬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왜냐? 초반부터 기세를 활기찬 모습으로 에너지 있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야지만 보시는 분들도 이거 재밌겠다.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부터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등장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사죠. 인사도 조금 더 확실하게 발표자를 각인시키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등장하고 인사하기 전에 청중분들 중에 일부는 안 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뭐 어떤 자료나 서류를 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옆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인사드릴 수 있는 게 먼저 음성부터 하는 겁니다. 등장을 딱 하고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윤상명입니다 라고 음성으로 하면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럼 다 쳐다보십니다. 발표자가 왔네. 그때 인사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면 안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하면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시고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자가 그리고 듣는 분이 서로 준비할 시간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인사법이 저는 음성으로 먼저 집중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초반에 기세를 잡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발표의 구성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인공지능이 등장했고 AI가 일을 더 잘할수록 발표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잘해야 됩니다. 예요. 이걸 뒤집으면 서론이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하죠.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위협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 중요할까요? 저는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론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유도하고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유발을 하는 게 결론을 뒤집은 서론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왜 발표가 더 중요한지 본론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자기소개서, 우리의 리포트 작성 어땠나요?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오래 걸렸고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챗GPT나 퍼플렉시티나 클로드 등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도와주니까 누구나 빠르게 퀄리티 높게 리포트나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면접을 가거나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의 언어로 쓴 게 아니고 저의 지식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시대, 그 전과 그 후는 발표 역량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시대의 흐름을 비교했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공지능 시대에 발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스킬로 저의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요. 실제로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챗GPT와 함께 쓰고 빠르게는 뭐 1시간 안에도 리포트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의 언어가 아니었고 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수록 이 마지막 단계, 발표 단계, 면접 단계에서의 그 사람의 역량을 검증하는 게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훨씬 더 또 희소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저의 경험을 사례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다른 전문가의 경험이나 의견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한석준 아나운서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말하기 분야의 전문가 분이신데요. 그분께서도 왕성하게 인공지능이 활동할수록 사람이 직접 말하는 그 가치와 역량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제 의견 플러스 전문가의 의견까지 더해서 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세탁기가 등장하고 나서 빨래하는 거 너무 쉬워졌죠. 빨래는 세탁기가 너무 편하고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가 안 되나요? 빨래 개는 거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죠. 저는 이 빨래 개는 영역이 우리의 발표 영역, 면접 영역,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리포트는 세탁기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빨래를 개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거나 혹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발표 역량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더 희소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을 더 인정받기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세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피레미, 이 이름도 굉장히 기억에 잘 남죠. 물고기 이름을 생각하시면 기억에 잘 남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인용해서 활용했던 이유는 요즘 시대에 더더욱 중요한 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츠, 릴스, 틱톡이 유행하면서 짧은 영상에 우린 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 숏폼 세계에서는 후킹이라고 하죠. 초반 3초에 잡지 못하면 끝까지 보지 않는다가 이 바로 후킹의 원리인 거죠. 숏폼이라는 형태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서 발표에도 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후킹을 하느냐, 어떻게 피싱을 하느냐, 이게 바로 피레미 화법에서의 첫 번째 피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하와이 데저텍의 영상도 썸네일을 먼저 보고 누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제목에도 피싱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먼저 피싱을 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신 분들께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분들께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소귀의 경일기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을 준비가 되신 분들께 다음 레가 리즌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이야기할지 말씀드린 다음 이걸 왜 들으셔야 하는지, 왜 이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는지 근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메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을 담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서론, 본론, 결론과 동일합니다. 구성은 동일하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표현이 조금 바뀌었고요. 숏폼 형태가 유행을 하면서 조금 더 피싱이라는 워딩이 저에게 좀 자극을 줘서 이런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33년을 살았고요. 서울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PD님들도 놀라고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르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지도 않았었고 뭐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요. 33년을 대구에서 대구 사투리 쓰면서 살았어요. 지금 들리는 거 방금 썼죠? 네. 대구 말은 네이티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어를 하나 더 배운 셈입니다. 과거에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사투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투리로 했죠. 그때는 서울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서울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발표의 철학 중에 하나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대다수를 만족시켜야 된다 해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100명의 청중이 있다면 80명 또는 90명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발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투리를 쓰는 것보다는 표준어를 쓰는 게 여기에서 설득될 사람의 수가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어를 배웠고요. 제 고향 대구에서도, 대구 방송에서도 대구 아나운서가 대구 말로 뉴스를 하지 않습니다. 표준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는 표준이 된 표준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제가 어떤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지도 않고 33년간 대구에서 나고 자라면서도 서울어를 습득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은 네이티브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타고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누구나고요. 저도 했잖아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면, 연습하면 더 좋아지는 게 말하기고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팁은 저는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 뭐 많이 계신데, 한석준 아나운서님, 김창욱 교수님, 조승현 작가님,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배우님, 저는 그 분도 정말 벤치마크를 많이 하거든요. PT, 발표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진행 방식 자체가 감정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제스처와 표정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선물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관찰하시고 특징을 파악하시고 따라 하시면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나의 언어는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발표를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분의 모습이나 그때의 환경, 공간이라든지 그 사람의 목소리나 음성, 발음 이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피아노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피아노 독주회, 연주회를 갔어요. 그러면 연주자분이 연주를 하다가 실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모릅니다. 실수를 하셨는지도. 근데 그 연주자분은 실수에 대한 압박이 있으시더라고요. 발표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실수할까봐, 틀린 말 할까봐 겁을 많이 먹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청중분들은 틀린 말을 하거나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모르거나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그 다음 음성인데요. 음성을 어떻게 연출하냐면 저는 3개의 버튼을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목소리 크기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작게 하는 것도 강조 효과가 됩니다. 제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어떤 공간에 소음이 많다라는 VOC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음벽을 추가로 별도로 설치해 드려서 소음을 낮춰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냥 소음을 낮춰드렸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음을 낮춰드렸어요 라고 목소리를 작게 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더 전달해 드린 거죠. 그런 식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면 더 재밌고요, 더 이해가 되고 더 공감되고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의 빠르기 버튼입니다. 말을 빠르게 했다가 말을 천천히 했다가, 말을 빠르게 하는 것도 강조가 되고요,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강조가 돼요. 의미에 맞춰서 활용해 보시면 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버튼은 일시정지 버튼 입니다. 방금 제가 썼죠. 이렇게 잠시 멈추면 방송사고인가? 왜 멈췄지? 라고 대부분 쳐다보세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됩니다. 실전에서 제가 썼던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통신이 장애가 나서 5분간 마비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찔하시지 않나요? 너무 불편할 겁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잠시 멈췄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던졌다면 상상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이어가면 강조 효과가 아주 높아집니다. 이 3개의 버튼으로 음성을 연주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발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심리학 연구 결과인데요. 메러비언의 법칙이라고, 인간이 가장 많이 자극을 받는 게 시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무려 55%고요. 두 번째는 청각 38%입니다. 나머지 7%만 요게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강의를 듣거나 발표를 들어도 시각적인 것을 55% 자극을 받고요. 청각이 38%.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 자체는 7%밖에 뇌가 자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에 너무나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식과 기술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보자 라는 의미였고요. 제가 생각하는 발표가 어려운 이유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헤어스타일, 안경, 의상, 신발, 양말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표자는 이 모든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기서 한 포인트라도 저는 감점되지 않고 득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신뢰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적인 모습을 더 신경 쓰는 것, 그리고 나의 행동, 자세, 제스처, 표정 이런 것들도 다 비주얼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실 때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하기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이 말의 내용을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좀 더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이냐, 청중분들이 어떤 단어, 어떤 말에 더 자극을 받을 것이냐에 집중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발표는 전략이 확실히 달라지긴 해야 돼요. 일단 집중을 유도하는 팁 중에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채팅을 유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면 채팅으로 아무 말이나 한번 남겨주세요. 하면 막 이렇게 남기시고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가장 빨리 남겨주신 세 분께 어떤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채팅을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채팅이 우리의 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발표보다 지시하는 말을 좀 더 많이 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를 한번 봐주세요. 화면 중앙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면 왼쪽에 아래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왜 많이 하냐면요, 오프라인 발표에서는 발표자가 직접 가서 제스처로 여기를 같이 보라고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선도 갈 수 있고요. 청중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해주면 거기에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또 집중되는 언어기도 해요. 어디지? 봐야 되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면에 어디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짚어주면 조금 더 온라인에선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매번 발표할 때마다 쓰는 스킬인데, 질의응답 스킬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질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더 잘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도 답이 잘 생각이 안 난다. 두 번째로,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이 스킬을 쓰면서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거거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여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간을 조금 내가 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맞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질문하신 분을 더 존중하고 더 칭찬할 수 있게 돼요. 질문자도 더 뿌듯하고 내가 중요한 질문을 했네 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스킬이 뭐냐면 솔직해지는 겁니다. 정말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임기응변으로 엉뚱한 답을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정말로 모르는 거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나고 2시간 내에 찾아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모르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걸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추가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올라갑니다.